그날은 설날 전야였다. 나는 부엌에서 온종일 씨름하며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상 위에는 푸짐한 요리들이 가득했지만 단 한 가지 생선전이 빠졌다는 이유로 내 며느리 이수지는 사람들 앞에서 상을 엎었고 딸 박하늘까지 거들며 나를 몰아세웠다. 심지어 나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했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피땀 흘려 키운 자식들이 결국에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민폐라고 생각하다니. 늙으면 친자식조차 자신을 물어뜯으려 한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는가. 하지만 그들은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내 이름은 김석연이다. 설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났다. 부엌에 김이집 안가득 자욱하게 기어올라 안경 렌즈에는 늘 물기가 서려 도마 위에 칼날조차 희미하게 보였다. 예순이 넘은 몸은 허리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이 설날 만찬을 위해 나는 직접 요리하는 것을 고집했다. 매년 그래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어도 나는 이를 악물고 이 집을 지탱해왔다. 아들 박지우는 교사로, 입은 거칠지만 마음은 여린 편이었다. 딸 박하늘은 어릴 때부터 내가 세상을 너무 모른다며 멸시했고 지금은 사흘이 멀다 하고 내 흠을 잡았다.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자신만이 중요했고 다정한 말은 거의 없었으며 차가운 말만 쏟아냈다. 나는 어차피 설인데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야지. 엄마인 내가 좀 고생하는데 뭐 대수랴. 도마 위에는 줄지어 놓인 접시들이 가득했다. 갈비찜, 잡채, 약식, 찜닭, 몇 가지 나물볶음, 그리고 만두. 만두는 내가 특별히 나를 위해 빚은 고향의 맛이었다. 오후 5시가 되자 허리가 너무 아파 몸을 제대로 펼 수 없었고 두 손은 김에 대어 새빨개졌지만 마음만은 뿌듯했다. 엄마, 좀 쉬세요. 지훈이 갈비탕 한 그릇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나는 손을 저었다. 무슨 소리니? 설날 만찬이 평생 몇 번이나 있다고. 어서 따뜻할 때 음식들 다 내놓으렴.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거실로 가서 친척들을 맞았다. 나는 옆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이수진을 흘끗 보았다. 그녀의 손톱은 조명 아래서 반짝였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눈꺼풀만 살짝 들어 올릴 뿐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 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할 뿐 아니라 마치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 위에는 열댓 가지의 따끈한 요리가 가득 채워져 온 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정도였다. 나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혹시 뭔가 빠뜨린 것은 없는지 생각했지만 식기는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접시들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모두가 막 자리에 앉았을 때 거실은 아직 화기애애했다. 하늘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엄마, 올해는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하셨어요? 아들네만 챙기지 마시고 딸도 맛있는 거 좀 먹어야죠.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하늘아, 너는 어릴 때랑 똑같이 시끄럽구나. 자, 음식 많이 먹으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진이 차갑게 끼어들었다. 어머니, 생선전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나는 깜짝 놀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맞다, 생선전. 매년 만들었는데 올해는 깜빡했잖아. 나는 서둘러 웃으며 변명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생선 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오늘은 음식이 많으니까 괜찮아. 다음에 따로 해줄게. 수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다. 그녀는 젓가락을 탁 소리 나게 상이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건 설날 만찬이에요. 평범한 집밥이 아니고요. 생선전까지 잊어버리다니 대체 뭘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내가 입을 여러 몇 마디 완화시키려는데 하늘이 옆에서 비웃었다. 엄마, 정말 잊으신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새언니 심기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년 하던 걸 올해만 안 한다니 누가 믿겠어요. 나는 속으로 서늘함을 느꼈다.
어릴 때부터 입이 거칠던 딸은 커서 더 간사해졌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담담하게 말했다. 엄마도 새로 만든 몸이 아니잖니. 이렇게 많은 음식을 온종일 준비했는데 한 가지 잊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이니?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큰 잘못이 아니라고요? 저랑 지훈 씨는 1년 내내 죽어라 바쁘게 일하다가 겨우 한 번 집에 오는 건데 생선전 하나 먹고 싶었던 것뿐인데 어머니는 잊어버렸다고요? 우리 보고 이해해달라고요? 하늘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새언니 말이 맞아요. 엄마는 이제 퇴직하셨잖아요. 시간이 많으니 오히려 더 살뜰히 보살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들은 쉽게 말했지만 이 나이에 반나절만 서 있어도 다리가 만두처럼 붓고 팔을 조금만 써도 쑤시고 아팠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내가 그저 당연히 시중을 들어야 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나는 아들을 흘끗 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고기 한 조각을 집어 먹으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들 해. 설인데 다 같이 모여야지. 그냥 대충 먹자.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진이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말 좀 그만해봐요. 당신 어머니가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이렇게 온 가족의 설날 만찬을 망치는 거 아니에요? 지우는 입을 열어 반박하려 했지만 결국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씁쓸함을 느꼈다. 내 아들은 이토록 나약했다. 젊었을 때는 기백이 없던 것도 아니었지만 오랜 세월 며느리에게 억눌려 이제는 나를 위해 한마디 변화의 용기조차 없었다. 상미는 고요했고 오직 수진의 목소리만이 차갑고 거슬리게 들렸다. 나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접시를 응시하며 식욕을 완전히 잃었다. 문득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종일 힘들게 일한 대가로 돌아온 것은 모욕뿐이라니. 나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고 이어 옆에서 고소해하는 딸의 모습을 훑어보았다. 가슴속에서 불덩이가 입가에는 느릿하게 차가운 미까지만 입가에는 느릿하게 차가울랐지만 이 집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이 집안의 돈이 누구의 노력으로 벌어졌는지, 이 가정이 오늘날까지 지탱될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어깨에 달려 있었는지를 나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으로 손을 닦았다. 설날 밤 창밖에서는 폭죽 소리가 요란하게 터져오르고 불꽃놀이가 하늘로 치솟아 밤하늘을 찬란하게 수놓았지만 집안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나는 일이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설날 만찬 상에서 누가 정말로 얼굴을 붉히고 싶겠는가. 하지만 나는 수진을 과소평가했다. 그녀는 한 번 물고 늘어지면 절대 놓지 않는 사람이었다. 어머니, 말씀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무슨 집안의 어른 노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녀가 차갑게 쏘아붙이며 아까의 생선전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도발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의자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신문관처럼 말했다. 어른 노릇이요. 생선전 하나 기억 못하는 게 무슨 어른 노릇이에요? 당신은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지훈 씨, 당신 어머니가 우리한테 집안을 맡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훈은 고개를 들었지만 얼굴은 새빨개졌고 입술은 달싹거렸지만 제대로 된 말 한마디도 뱉어내지 못했다. 이수지는 그 모습을 보더니 차갑게 비웃었다. 역시 마마보이네. 당신이 말 못하니 내가 대신 말해줄게요.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집안의 돈, 집, 그리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이제 우리 손에 맡겨야 해요. 나는 속으로 코웃음 쳤다. 결국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었다. 그때 하늘도 입을 열었다. 그녀의 말투에서 풍기는 시큼한 냄새는 나에게 너무나 익숙했다. 맞아요. 엄마도 늙는 걸 인정해야죠. 다른 할머니들은 벌써 요양원에 들어가서 눈치 볼 일도 없잖아요. 이 집들 그냥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엄마는 편히 쉬세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참았고 얼굴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식탁볼을 2번 두드렸다. 거실의 조명은 눈부셨고 상위에 번들거리는 기름기는 더욱 번쩍였다. 음식 냄새는 화약 냄새와 뒤섞여 아무도 더 이상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필사적으로 밥을 먹는 신용을 했지만 사실 밥그릇에는 밥이 거의 없었다. 그의 옆에 앉은 어린 손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눈을 깜빡이며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다. 반면 수지는 기세등등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우위에 섰다고 생각했고 말은 더욱 거칠어졌다. 엄마, 솔직히 말해요. 지금은 우리 젊은이들의 세상이에요. 엄마 세대가 아니라고요. 돈을 쥐고 있어봤자 뭐예요? 나중에 결국 우리한테 줄 거면서 왜 그렇게 죽어라 붙잡고 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에서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이때 상미 분위기는 정말 사람을 질식시킬 듯이 팽팽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젓가락들은 모두 공중에 멈춰 있었다. 공기 중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렸다. 이수지는 아무도 반박하지 않자 쾅 하고 상을 내리쳤다. 그 소리는 날카롭고 귀를 찢을 듯했다. 당신들 다 말 못하겠으면 내가 대신 끝장을 내줄게요. 그녀는 갑자기 일어서서 2 손으로 힘껏 밀자 쟁그랑 상 전체가 뒤집혔다. 접시와 그릇들이 나뒹굴고 국물이 튀었다. 갈비찜은 바닥에 철퍼덕 떨어져 기름기가 순식간에 바닥 타일을 더럽혔다. 그릇들은 산산조각 났고 약식은 바닥에 흩어졌으며 찜닭 국물은 상을 따라 줄줄 흘러내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 순간 나는 온종일 내가 쏟아부은 노력이 모두 바닥에 짓밟히는 것을 본 것 같았다. 내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나는 억지로 눌렀다. 눈은 그 난장판을 응시했고 마음은 조금씩 식어갔다. 뼛속까지 차가워졌다. 엄마, 무릎 꿇어요. 이수지는 2 손을 허리에 얹고 나를 내려다보며 입가에 비웃음 섞인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지금 나한테 사과하면 이 일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도 설인데 너무 추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응시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에서 경멸을 보았다. 마치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엄마, 그러세요. 하늘도 옆에서 거들며 비아냥거렸다. 그냥 한 번 무릎 꿇고 사과하면 되잖아요. 체면 구기지 말고요. 엄마가 화목하게 지내고 싶다고 했잖아요. 지금 무릎 꿇으면 우리 가족 다 화목해질 거예요. 내 딸이었다. 내 손으로 직접 키운 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가슴이 돌덩이로 막힌 듯 했지만 내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지훈이 드디어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다. 얼굴은 새빨개졌다. 하지만 수진이 즉시 뒤돌아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닥쳐. 당신 대체 어느 편이야? 남편이 될 거야? 아니면 계속 당신 엄마 아들로 살 거야?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지우는 얼어붙었다. 마치 그 자리에서 뺨을 맞은 듯 단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힘들게 키운 이 아들이 이제는 한 여자에게 억눌려 어머니를 위해 말 한마디 할 용기조차 없다는 것을. 그 순간 내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다. 집 안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고 창밖의 폭죽 소리마저 멀리 느껴졌다. 기름진 음식 냄새는 역겨웠고 깨진 그릇 조각들이 섞인 소리는 내 귀를 찔렀다. 이수진이 한 걸음 다가와 내 앞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무릎 꿇어요. 오늘 무릎 꿇지 않으면 영원히 고개 들지 못하게 할 거예요. 나는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평온했지만 목소리는 차갑고 덤덤했다. 정말 내가 무릎 꿇기를 원하니?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비웃었다. 당연하죠. 당신이 무릎 꿇으면 이 일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아니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응시했다. 마음속에는 전례 없는 분노가 치솟았다. 이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한 번도 어른으로 여긴 적이 없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아직 넘겨주지 않은 권리였다. 집 안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은 여전히 발치에 흩어져 있었고 기름진 국물은 바닥에 흥건히 스며들고 있었다. 이수지는 내 앞에 서서 칼날 같은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고 입가에는 승리의 기쁨이 가득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엄마 어서요. 한번 무릎 꿇고 사과하면 이 일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녀가 다시 재촉했다. 목소리는 너무 차가워 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손에 든 젓가락을 상에 내려놓았다. 그 동작은 느렸지만 그 소리는 가볍게 떨어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듯했다. 그래.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응시하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내가 잘못했어. 이수지는 멈칫하더니 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드디어 인정하는군요. 그 태도가 맞아요. 진작 이랬으면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하늘도 옆에서 비웃었다. 엄마도 결국 철든 거네요. 진작 고개 숙였으면 모두 편했잖아요. 지우는 입을 열었지만 눈빛에는 망설임이 가득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 눈빛은 더욱 도렷해졌다.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은 내 입에서 나왔지만 내 마음 속에는 한치의 굴욕감도 없었다. 오히려 우스웠다. 잘못했지. 물론 잘못했다. 자식을 키우면 진심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것이 잘못이었다. 희망을 그들에게 걸었던 것이 잘못이었다. 오늘날까지 그들의 본색을 철저히 깨닫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침실로 향했다. 등 뒤에서 수진의 의기양양한 웃음소리가 여전히 들려왔다. 엄마도 일찍이 자기 처지를 알면 좋죠. 앞으로 이 집은 내 말대로 할 거예요. 그녀의 말은 채찍처럼 내 등을 때렸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 발걸음은 매우 안정적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돌바닥을 밟는 듯했다. 침실 문을 열고 닫자 바깥의 소라는 모두 차단되었다. 오직 내 가슴 속 심장만이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뛰고 있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베개 밑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은 약간 떨렸지만 곧 안정되었다. 연락처에서 익숙한 번호를 찾아 망설임 없이 3초도 안 되어 눌렀다. 여보세요, 최 대리님. 저 김석연이에요. 전화 너머에서 즉시 존경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나는 눈을 감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8개의 카드를 모두 정지시키세요. 지훈이건 몇 개도 포함해서요. 즉시요. 10분 안에 처리해주세요. 상대방은 흔쾌히 승낙했고 아무런 주저함도 없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바닥에는 약간 땀이 났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후련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가 늙어서 제정신이 아닌 것도 스스로 알면 좋죠. 앞으로 이 집은 내 말대로 할 거예요.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똑똑한 척하는 것보다 낫죠. 하늘도 웃으며 말했다. 세연이 말이 맞아요. 엄마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면 일찍이 집문서 다 넘겨주고 우리가 관리하게 하는 게 낫죠. 체면 구기지 말고요.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벽 모퉁이의 옷장으로 걸어갔다. 오래된 금고를 꺼냈다. 그것은 늘 내 옆에 자수 베개 커버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나는 금고를 열면서 마음이 매우 평온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5권, 주식 소유 증명서 2부, 그리고 몇 장의 종기 예금 증서. 한 장 한 장의 종이들은 내가 그동안 아끼고 절약하며 피땀 흘려 걸어놓은. 나는 서류들을 한 부 한 부 펼쳐보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다. 조명은 빨간색 등기부 등본 표지에 비쳐 눈부시게 반짝였다. 나는 정말 잘못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거의 이를 악무는 소리였다. 잘못했어. 이 은혜를 모르는 자식들에게 아직도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 그 서류들을 훑어보자 내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다. 수십 년 피땀 흘려 노력한 대가는 감사가 아니었다. 의존도 아니었다. 멸시와 강요, 심지어 나에게 무릎 꿇으라는 요구였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나는 문득 웃음이 나왔다. 웃음소리는 낮았지만 점점 더 차가워졌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죽 소리가 하늘을 뒤흔들고 설날의 불꽃놀이가 연이어 터져 올랐지만 내 마음은 밤하늘보다 더 차갑고 또렷했다. 올해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금고를 닫고 침대 옆에 앉았다. 창문을 통해 밖의 밤하늘 불꽃이 내 눈에 비쳤다. 그들은 내가 물러섰다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계산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나는 침실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고 은행 최 대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사장님, 8개의 카드 모두 정지 처리되었습니다. 안심하세요. 나는 그 글자를 응시하며 가슴속에 뭉쳐있던 응어리가 드디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밖에 소라는 여전했다. 이수지는 여전히 소리치르고 있었다. 엄마도 늙어서 제정신이 아닌 걸 알게 됐으니 앞으로 이 집은 내 말대로 할 거예요.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똑똑한 척하는 것보다 낫죠. 하늘도 웃으며 말했다. 새언니 말이 맞아요. 엄마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면 일찍이 집문서 다 넘겨주고 우리가 관리하게 하는 게 낫죠. 체면 구기지 말고요. 나는 금고를 닫고 천천히 침실에 나섰다. 꼭도의 불빛은 내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부엌 쪽의 비웃음 소리와 식당의 그릇 깨지는 소리가 뒤섞여 한편의 황당한 연극 같았다. 나는 거실 소파에 다시 앉아 휴대폰을 살짝 터치했다. 잠시 후 현관문에서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딸, 딸. 수진이 눈살을 찌푸리며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누구세요? 설날인데. 나는 일어나 문을 열었다. 밖에는 제복을 입은 2명의 아파트 경비원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선두의 선장 반장님이 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 아주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방금 전화 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집행해 드릴까요? 나는 담담하게 웃었다. 네, 지금 바로 집행해 주세요. 이수지는 깜짝 놀라며 빠르게 달려 나왔다. 경비원들이 뭐예요? 왜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오늘이 설날인데. 장 반장님의 목소리는 매우 공정했다. 이 집의 소유권은 명확합니다. 소유주께서 퇴거를 요구하셨으니 우리는 집행해야 합니다. 이수지는 잠시 얼어붙더니 이내 소리 질렀다. 퇴거라니 무슨 장난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제가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무슨 권리로 나가라고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를 찢을 듯했다. 하늘도 서둘러 거들었다. 맞아요, 엄마. 무슨 장난하는 거예요? 여기 엄마 아들 집이잖아요. 우리 다 가족인데 엄마가 무슨 권리로 우리를 쫓아내요?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급할 것 없었다. 그들이 목이 쉬도록 소리 지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집은 나는 손을 뻗어 상 아래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가리켰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특히 나를 바닥에 꿀리려 했던 자식들은 환영하지 않아.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거실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박지우는 바보처럼 서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입술은 떨렸지만 엄마, 이러지 마세요. 오늘 설인데 우리 이렇게 험악하게 만들지 말아요. 네? 라고 겨우 말했다. 나는 그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지훈아,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네가 아무 잘못도 안 한 건 아니지만 잘한 것도 없어.
오늘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할게. 이수지는 이 말을 듣고 폭발했다. 엄마, 이거 일부러 자기 발등 찍는 짓이에요. 나이 들었으면 편하게 쉬어야지. 이렇게 고집 부리면 저도 얼굴 안 가려요. 장 반장님은 그녀의 소란을 무시하고 다른 경비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경비원이 즉시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나가주세요. 날 건드리겠다고? 이수지는 눈을 부릅떴다. 그녀는 옆에 있던 가방을 움켜쥐고 몸에 걸쳤다. 나 안 나갈 거야.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할 건데? 지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손을 뻗어 말리려 했지만 수진이 그를 뿌리치며 소리 질렀다. 지훈 씨, 닥쳐. 당신 남편이 될 거야. 아니면 저 사람 아들로 살 거야?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응고되었다. 나는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혼이 빠진 듯한 것을 보았다. 그는 입을 열려 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내 가슴이 미세하게 아팠지만 곧 차갑게 식어버렸다. 수십 년 힘들게 자식을 키워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마음 약해질 수 없었다. 장 반장님이 목을 가다듬었다. 소유주께서 퇴거를 요구하셨으니 우리는 집행해야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는 분통을 터뜨리며 달려들어 소리 질렀다. 너희들 누가 감히 날 건드려? 여기 우리 집이야. 장 반장님이 차갑게 응수했다. 소유주께서는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강제로 움직이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듣는 순간 내 등은 순식간에 꼿꼿해졌다. 이것은 내가 수십 년간 굴욕을 참아온 후 처음으로 내 집에서 진정으로 내 겉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이었다. 이수지는 여전히 저항하려 했지만 하늘이 먼저 당황했다. 그녀는 수진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했다. 새언니, 그만해.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 오늘은 정말 얼굴 붉히는 날이야. 하지만 수지는 듣지 않고 계속 욕설을 퍼부었다. 결국 경비원들에게 양쪽에서 팔을 잡혀 현관문으로 끌려갔다. 너희들 감히. 너희들 잘 될 리 없어. 그녀는 목이 쉬도록 날카롭게 소리 질렀다. 문이 닫히자 집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후련함을 느꼈다. 수십 년의 억울함과 인내가 이 순간 드디어 폭발했다. 하늘은 여전히 거실에 서서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했고 이를 악물고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정말 이렇게 매정하게 할 거예요? 나 엄마 친딸이잖아요. 나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친딸? 친딸이 설날에 엄마에게 무릎 꿇으라고 해? 기억해도 오늘부터 나는 네 현금 인출기가 아니야. 네가 여기 남고 싶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기억해, 나를 존중해야 할 거야. 하늘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발이 삐끗하더니 결국 발을 구르며 문을 박차고 나갔다. 거실에는 나와 지훈만이 남았다. 상 위의 음식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고 국물은 기름막이 되어 굳어 있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뒤섞여 난장판이었다. 이 원래 시끌벅적했어야 할 설날 만찬은 이렇게 망가져 버렸다. 지우는 옆에 서서 얼굴에 만연자실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엄마? 대체 왜 이러세요? 설날에 이렇게 소란 피우면 소문나서 얼마나 창피한데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응시했다. 내 눈빛에 그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창피하다고?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지훈아, 네가 창피한 게 나라고 생각하니? 무릎 꿇은 것도 내가 아니고 상을 엎은 것도 내가 아니야. 이 집이 오늘날까지 지탱될 수 있었던 게 전적으로 나 때문이라는 걸 명심해.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제대로 된 설날 만찬조차 먹을 수 없어.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가 했다. 입술은 떨렸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돌아서서 소파에 다시 앉아 TV를 껐다. 창밖에서는 다시 폭죽이 터져 내 얼굴을 비추었다.
이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깨달았다. 이 집은 오늘부터 나를 존중하든지 아니면 내 돈 한 푼도 얻을 생각 말든지. 이수진이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간 후에도 단념하지 못했다. 하늘은 더욱 화가 나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해졌고 너무하다. 며 소리 지르더니 문을 박차고 나갔다. 나는 그들이 며칠은 조용히 지낼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 후 동네에 소문이 돌았다. 하늘과 수진이 연합하여 종친의 어르신 몇 분을 문중회관으로 모셔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려 한다는 것이었다. 누가 내 문을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일러주었다. 석연아, 어서 가봐야 해. 그들이 문중회관에서 울고불고 난리야.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족보에서 파낸다고? 결국 그들은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나는 즉시 움직이지 않고 느긋하게 차 안 주전자를 오려냈다. 차가 반쯤 식었을 때 나는 단정한 외투를 입고 천천히 문중회관으로 향했다. 문중회관의 푸른 벽돌과 검은 기와는 겨울 햇살 아래 더욱 엄숙해 보였다. 붉은 향불이 제사상 앞에서 흔들리고 조상들의 위패는 엄숙하게 정자해 있었다. 긴 나무 의자에는 종친의 어르신들과 중년 남자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 이수지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맨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눈은 울어서 퉁퉁 부었고 콧소리가 짙었다. 어르신들,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 시어머니는 마음이 너무 좁아서 작은 일에도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 해요. 심지어 집이 자기 것이니 우리 보고 살지 말라고 해요. 이게 무슨 도리예요? 제가 시집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헛된 세월을 보낸 건가요? 이 말을 듣자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그녀가 언제 나를 진정으로 모신 적이 있었던가?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굴었다. 박하늘도 이어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엄마는 이제 늙어서 어른 대접을 못 받으려고 해요. 집안 돈을 움켜쥐고 놓지 않고 늘 우리를 멸시해요. 아들에게 돈도 안 주고 딸에게도 한 푼도 안 나눠주고 마치 우리가 남인 것처럼요. 나는 문 밖에서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듣고 있었다. 과연 몇몇 종친의 어르신들은 그들의 울음에 감동하여 얼굴이 어두워졌다. 김석연, 이건 옳지 않아. 아들이 결혼하고 자식 낳는데 큰돈이 드는데 네가 어떻게 조금도 안 도와줄 수 있니? 그리고 딸도 생각해야지. 네가 이 나이에 돈을 그렇게 많이 쥐고 있어봤자 뭐하니? 결국 다 자식들한테 쓸 돈 아니니. 어제는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예의에 어긋나는 짓이야? 할망구, 네가 조상의 얼굴에 먹칠을 하려는 거니.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이 차가움을 느꼈다. 결국 그들의 눈에는 노인의 돈, 노인의 집은 당연히 넘겨줘야 하는 것이었다. 내 존엄성, 내 노력은 전혀 가치 없는 것이었다. 이수지는 분위기를 타서 더욱 크게 울었다. 어르신들, 심지어 저보고 무릎 꿇으라고 했어요. 이런 시어머니를 제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하늘도 신용하며 눈물을 닦았다. 저는 제 눈으로 봤어요. 엄마는 몇 푼 때문에 우리를 원수처럼 여겼어요. 이런 엄마라니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회관안은 웅성거렸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젓고 한숨을 쉬며 어떤 사람은 힘껏 쌈을 내리쳤다. 드디어 한 종친의 어르신이 얼굴을 굳히고 목을 가다듬었다. 석연아, 네가 나이가 많으니 너무 고집부리지 마라. 집안 돈은 지훈이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해라. 남자가 집안을 이끄는 것이 도리이니라. 너는 그저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거라. 다른 사람이 차갑게 덧붙였다. 그리고 지훈아, 너는 명심해야 한다. 효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어머니와 선을 긋지 않는다면 종친회에서 너희 가족을 족보에서 파내는 무정한 짓을 하더라도 우리를 탓하지 마라. 말이 끝나자 회관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고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떨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매우 차가웠다.
내 아들이 사람들의 강요 아래서 어머니 편에 서는 용기조차 내지 못하다니. 나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돌바닥에 발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중앙으로 걸어가 높이 걸려있는 조상 밑에를 올려다보며 깊이 허리 숙여 절했다. 그리고 돌아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차가운 기운을 띠고 있었다. 다들 할 말 다 했나요? 해관 안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이수지는 멈칫했고 하늘도 얼어붙었다. 그들은 내가 이 순간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종친의 어르신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석연아, 우리 말이 다 들렸니? 우리는 너를 위해서, 그리고 가문의 체면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나를 위해서요. 아니면 당신들을 위해서요? 당신들은 내 돈을 넘겨주라고, 내 집을 내놓으라고 결정하고, 심지어 내 아들에게 나와 인연을 끊으라고 강요했어요. 이런 위함은 김석연인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또박또박 말했다.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할게요. 내 것은 내가 관리합니다. 누가 욕심을 부리려 한다면 내가 얼굴을 바꾼다고 해도 원망하지 마세요. 이수지는 다급해져 날카롭게 소리 질렀다. 감히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말해? 나는 차갑게 그녀를 노려보았다. 눈빛은 날카로웠다. 어느 집안 어르신이요? 이 집안에서는 내가 어른이에요. 회관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응고되었다. 나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회관 안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고 향불이 타오르는 소리만 들렸다. 수십 산의 눈동자가 나를 응시했다. 마치 심판받는 죄인을 보는 듯했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중앙으로 걸어가 나무 의자 하나를 끌어당겨 앉았다. 의자 다리가 돌바닥에 긁히며 귀를 찢을 듯한 소리를 내어 분위기를 더욱 사늘하게 만들었다. 나는 눈을 들어 차갑게 주위를 훑어보았다. 계속 말해보세요. 왜 더 이상 말이 없어요? 수진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나를 가리키며 소리 질렀다. 엄마, 고집 부리는 척 하지 마세요. 모두가 봤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몰상식한지. 어르신들의 규칙이 있는데 엄마가 아무리 고집 부려도 소용없어요. 돈을 엄마 손에 쥐고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쓸 수 있다고? 결국 다 우리 자식들 건데. 하늘도 이어서 소리 질렀다.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진작 돈이랑 집을 우리한테 넘겨줬으면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번갈아가며 마치 두 마리 까마귀가 내 귀를 찢는 듯 울어댔다. 나는 웃었다. 웃음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다. 너희들은 내가 연금으로 사는 줄 아니? 이 말이 떨어지자 온 회관은 일순간 혼란에 빠졌다. 종친의 어르신 한 명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무슨 뜻이야? 네가 늘 퇴직금으로 살았잖아.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손을 뻗어 늘 가지고 다니던 천 가방을 뒤졌다. 그 가방은 낡았지만 아무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상상하지 못했다. 나는 서류들을 한 부 한 부 제사상 위에 펼쳐놓았다. 빨간색 등기부 등본 표지, 금색으로 인쇄된 주식 증명서, 두툼한 예금 증서 뭉치.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이것들은 내 명의로 된 집들이에요. 시내에 3채, 군에 2채, 그리고 이 증서는 모 부동산 회사의 주식 증명서예요. 내가 대주주 중 한 명이고 연간 수익이 얼마인지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말이 끝나자 온 회관은 웅성거렸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 과부가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의 표정을 지켜보았다. 놀라움에서 불신으로 그리고 혼란으로 변해갔다. 이수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입술이 떨렸다. 당신 거짓말하는 거지.
어떻게 이런 걸 가질 수 있어? 당신은 몇 천만 원 퇴직금으로 사는 거 아니었어? 나는 천천히 시선을 그녀에게로 돌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뭘 한 줄 아니? 집에서 참고 지냈다고 정말 무능하다고 생각했니? 이수진, 너는 나를 너무 과소평가했어. 하늘은 얼굴이 굳어버렸고 목구멍에 돌이 걸린 듯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종친의 어르신 한 명이 헛기침을 하며 민망하게 말했다. 석연아, 이 일은 진작 말했어야지. 네가 돈이 그렇게 많으면 오히려 자식들을 도와줘야지. 돈을 손에 쥐고 있어봤자 낭비 아니니? 나는 쾅 하고 다른 서류를 제 사산에 던졌다. 그 소리에 그들은 모두 움찔했다. 도와줘요? 수십 년 동안 이미 충분히 많이 도와줬어요. 아들 결혼할 때 내가 돈 댔고 딸 학교 다닐 때 내가 돈 댔어요. 평소에도 집안에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손 안 벌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돌아온 게 뭐예요? 내가 늙었다고 멸시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욕하고 심지어 나한테 무릎 꿇으라고까지 했어요.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또렷하고 분명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수처럼 그들의 심장을 찔렀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차갑게 선언했다.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할게요. 내가 인연을 끊고 싶다고 하면 좋아요. 오히려 더 좋아요. 앞으로 누구도 내 것을 넘보지 마세요. 나를 존중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나를 경시하는 자는 한 푼도 얻지 못할 거예요. 이 순간 회관하는 쥐죽은 듯 고요했다. 수진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하늘은 고개를 숙이고 나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종친의 어르신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조상 위패를 향해 다시 깊이 절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조상님, 제가 불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주매관을 나섰다. 밖의 바람은 윙윙 소리를 내며 불어왔다. 차갑고 뼛속까지 시렸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다고 느꼈다. 이제부터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내 위에서 군림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문지미관을 막 나서려는데 문 밖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려왔다. 혼란스러웠지만 질서정연하게 마치 조수처럼 밀려오는 소리였다. 길 좀 비켜주세요. 길 좀 비켜주세요. 누군가 외쳤다. 이어서 회관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익숙한 그림자가 들어왔다. 이마주머니였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선전 한 접시를 들고 있었고 고소한 냄새가 회관 가득 퍼졌다. 석연 씨. 이 마주머니의 큰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당신을 인색하다고 할까봐 내가 오늘 특별히 생선전 만들어서 가져왔어. 누가 석연 씨를 인색하다고 하면 정말 눈 뜨고 거짓말하는 거지. 나는 멈칫했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아주머니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계셨고 남편 임 아저씨는 늘 일용직으로 일하며 빠듯하게 살았다. 몇 년 전 그들 자녀가 병에 걸려 치유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내가 몰래 돈을 보태주었다. 그 일은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지만 그 부부는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다. 이수진이 코웃음 쳤다. 임 아주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긴 우리 박씨 집안일인데요. 임 아주머니는 얼굴을 굳히고 손으로 상을 탁 쳤다. 생선전에 기름이 튀었다. 집안일이라고 말해? 그때 석연 씨가 아니었으면 너희 친척들 중에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고 누가 병원 찾는 걸 도와줬겠어? 그런데 이제 와서 은혜를 원수로 갚아? 석연 씨가 편애한다고 말하다니 너희들 양심을 개에게 팔아넘긴 거야? 그녀의 몇 마디 말에 회관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이 막혔다. 사람들이 채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회관 밖에서 갑자기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주황색 환경미화원, 제복이 조명 아래서 유난히 눈에 띄었다. 20, 30명의 노동자들이 회관문 앞에 가지런히 서서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 외침은 온 회관을 웅웅 울리게 했다. 이수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변했고 하늘은 겁에 질려 두 걸음 뒤로 물러섰다.
환경미화원들은 모두 꼿꼿이 서 있었고 표정은 굳건했다. 선두의 선임 아저씨가 앞으로 나서서 거칠지만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들, 석연 씨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석연 씨는 늘 우리 마음속에 좋은 사람이에요. 그 시절 우리가 월급을 못 받을 때 석연 씨가 돈을 내서 우리가 설을 보낼 수 있게 해줬어요. 아파트 단지 쓰레기 청소할 돈이 없을 때도 석연 씨가 돈을 보태서라도 하라고 했어요. 석연 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살아도 하라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코끝이 찡했다. 나는 이 일들을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누군가가 흑백을 뒤집고 있는데 이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나를 위해 나서주다니.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며 어리둥절해하는 순간 문득 문 밖에서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석연 씨가 그동안 했던 일들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뒤돌아보았다. 동장님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고 그 뒤에는 몇몇 간부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분명 이 소란에 이끌려온 것이었다. 동장님은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며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석연 씨는 우리 동네의 환경미화 사업을 맡아주셨습니다. 가격도 공정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자금을 대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분에게 우리가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여기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다니요. 이 말은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종친의 사람들의 마음을 세게 내리쳤다. 이수진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고 입술은 떨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하늘은 몰래 뒤로 물러섰고 눈빛은 흔들렸다. 회관 안에서 방금 전까지 점잖게 말하던 종친의 사람들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었다. 아이고, 오해였어요. 석연아, 진작 말해주지 그랬니? 우리도 네가 걱정돼서 몇 마디 한 것뿐이야. 봐봐, 다 같은 가족인데 마음에 담아두지 마렴. 그들은 방금 전까지 나를 족보에서 파내라고 외치더니 이제는 하나같이 얼굴을 바꾸고 저 자세로 말했다. 나는 차갑게 그들을 바라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시선을 수진에게로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함과 불금이 교차했고 눈빛은 도끼와 함께 번뜩였지만 두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드디어 당황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순간부터 더 이상 가족을 내세워 나를 압박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다. 수십 년의 인내는 바로 오늘 이 통쾌한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문중위관의 소란은 드디어 일단락되었다. 종친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표정을 바꾸고 나에게 아첨했지만 내 마음은 매우 차가웠다. 그들은 갑자기 양심이 살아난 것이 아니었다. 상황을 파악했을 뿐이었다. 내가 회관을 나설 때 수진과 하늘은 구석에 서서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도끼 어린 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았다. 그들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과연 며칠 지나지 않아 소문이 들려왔다. 아파트 단지에서 누군가가 몰래 나에게 알려주었다. 석연아, 조심해야 해. 누가 여기저기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당신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공금을 유용했다고 말이야.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그들 둘 외에 누가 이런 짓을 하겠는가. 그 며칠 동안 그들은 매우 가깝게 지냈다. 이수지는 매일 하늘의 새방으로 달려갔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누군가는 그들이 장부를 들고 복사집을 드나드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나는 궁지에 몰린 개가 담장을 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연극을 한다면 나는 그들이 행동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회는 과연 찾아왔다. 종친회에서 꼼꼼하기로 소문난 할아버지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문중회관에서 다시 회의를 연다고 했다. 이번에는 다름 아닌 이수진과 박하늘이 주동한 것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짐작하고 천천히 옷을 정리하고 천 가방을 챙겨 정시의 회관으로 향했다.
회관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수지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손에 몇 장의 종이를 들고 있었다. 어르신들,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증거예요. 이 사람이 공금을 횡령하고 자기 명의로 자금을 빼돌렸어요. 하늘도 이어서 소리 질렀다. 엄마가 그동안 번 돈이 다 어디서 난 거예요? 회사를 자기 돈 지갑처럼 쓰고 있었으면서 무슨 고상한 척을 해요. 나는 중앙으로 걸어가 서둘러 대답하지 않고 그들의 연극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종친의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눈빛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장부에는 검은 글씨로 적혀 있었으니 외부인이 보면 진실이라고 생각할 만했다. 이수지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자기 친딸도 경계하는 사람이니 마음속에 누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박씨 집안의 어른 노릇을 할 자격이 있나요? 나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차가운 기운을 띠고 있었다. 장부는요?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수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래도 몇 장의 종이를 산에 던졌다. 자, 보세요. 나는 느긋하게 그것들을 집어들었다. 눈으로 훑어보니 위조된 은행거래 내역서였다. 매우 그럴듯해 보였지만 나는 한눈에 허점을 찾아냈다. 도장 위치가 틀렸고 숫자 형식도 맞지 않았다. 나는 차갑게 비웃으며 전 가방에서 두툼한 진짜 은행 거래 내역서와 감사 보고서를 꺼내 탁소리나게 산에 던졌다. 어르신들, 이것은 은행에서 발행한 공식 증명서이고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도 있어요. 모든 돈의 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회관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누군가가 집어들고 대조해 보더니 한눈에 진위 여부를 알아차렸다. 곧 웅성거림은 논쟁으로 바뀌었다. 가짜야. 그들이 내놓은 장부는 가짜라고. 아이고, 이렇게 큰일을 감히 유언비어로 꾸며내다니. 정말 간이 부었네. 김석연 씨의 돈은 출처가 분명해. 그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려 하다니.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야. 수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하늘은 더욱 심하게 떨었다.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응시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은 염치도 없니? 내가 횡령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가짜 장부로 조상들을 속이려 해. 이게 너희들의 효도니?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얼굴에는 당황함이 가득했다. 종친의 어르신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이 두 사람, 정말 사람을 망치고 집안을 어지럽히는구나. 내 가슴은 후련했다. 수십 년의 억울함이 이 순간 드디어 보답받는 것 같았다. 하지만 수진의 성격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체면을 잃으면 반드시 되찾으려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결국 소란을 피웠다. 내가 문중위관에서 집으로 돌아와 막 앉아 쉬려는데 아래층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이수지는 운전석에 앉아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잡고 있었고 눈에는 광기가 가득했다. 엄마, 기다려봐. 그녀는 엑스를 봐봐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하늘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창문을 두드리며 뒤쫓아갔다. 새언니, 진정해요. 소란 피우지 마. 하지만 수지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 차가 맹렬히 돌진하자 하늘은 채 몸을 가누기도 전에 차문에 부딪혀 넘어졌다. 아, 비명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다. 차는 통제력을 잃고 미끄러지더니 길가의 전신주에 세게 부딪혔다. 유리 조각이 튀고 불꽃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내가 아래층으로 달려내려갔을 때 나는 피웅덩이에 쓰러져 미동도 없는 하늘을 보았다. 이수지는 운전석에 기어 있었고 얼굴은 피투성이었으며 눈빛에는 여전히 공포가 서려 있었다. 경찰차 사이엔 소리가 곧 울려 퍼졌고 구경꾼들이 점점 많아졌다. 경찰과 구급차가 그들을 데려갔고 나는 차가운 바람 속에 홀로 서 있었다.
가슴이 서늘했다. 하늘은 살아남지 못했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이 직접 일으킨 소란 속에서 죽었다. 이수지는 살아남았지만 그녀의 인생은 끝났다. 그녀는 과실치사 및 교통사고 책임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나는 사람들 속에 서서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필연적인 결과였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의 끝까지 걸어왔기 때문이었다. 문득 옛말이 생각났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산바람이 불어왔고 멀리서 폭죽 소리가 여전히 들려왔다. 하늘이 스스로 해결해 줄 것이다. 하늘에서 폭죽 소리가 여전히 들려왔다. 설날의 흥겨움과 눈눈앞의 피비린내는 가장 황량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날 문중일관의 다툼부터 교통사고의 비극까지 짧은 며칠 만에 내 집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하얀 천이 그녀의 몸을 덮을 때 내 가슴이 욱신거렸지만 눈물은 도저히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내 친딸이었다. 그녀는 내 친딸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나에게 무릎 꿇으라고 했을 때 나는 이미 그녀가 나를 반쪽짜리 돌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수지는 구치소에 들어갔고 아내도 없고 여동생도 없고 소위 도와주는 종친의 사람들도 없었다. 그 친척들은 어땠을까? 사고 직후 며칠 동안은 가식적으로 집에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석연 씨, 힘내세요. 지훈아, 너무 슬퍼하지 마.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들 멀리 도망쳤다. 혹시라도 연루될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몰래 각시 집안은 이제 끝났다고 비웃었다. 나는 똑똑히 보았다. 소위 친척이란 그저 갈대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존재일 뿐이었다. 지우는 이 기간 동안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매일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고 밥보다 담배를 더 많이 피웠다.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고 눈빛은 멍하니 혼이 나간 듯했다. 몇 번은 그가 베란다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보았지만 내가 다가가면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주관이 없었다. 젊었을 때 나는 그가 좀 더 성공하기를 바랐다. 나중에 그가 수진과 결혼했을 때, 나는 뭔가 그날 밤 그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내 앞에 걸어왔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쉬었고 목구멍에서 굴러나오는 쇳소리 같았다. 저 좀 도와주세요. 수진 씨 재판에 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니?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가 말했지. 나에게서 돈 한 푼도 기대하지 마. 그는 얼어붙었다.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고 입술은 떨렸으며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부탁드려요. 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가 안 도와주면 저 어떻게 해요?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가슴이 욱신거렸지만 나는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억눌렀다. 아니, 너는 두 손이 있고 목숨도 있어. 단지 너는 스스로에게 의지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뿐이야. 너는 그저 손을 벌리기만 했어. 내 것이든 네 것이든 상관없이. 지훈아, 너는 40이 넘도록 아직도 젖을 떼지 못한 아이 같아. 그는 털썩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무릎이 타일을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는 목이 쉬도록 울었고 콧물과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어 처량한 모습이었다. 그 모습은 그가 어릴 때 넘어져 흑포성이가 되어 울면서 나를 안아달라고 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달랐다. 그때는 그의 눈에 의존과 천진함이 있었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오직 두려움과 무력함만이 있었다. 내 손바닥은 떨렸지만 나는 굳게 주먹을 쥐어 스스로 손을 내밀지 못하게 했다. 네가 잘못했다고? 네가 언제 제대로 한 적이 있었니?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네 아내가 나를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욕할 때 네가 잘못했니? 그녀가 나에게 무릎 꿇으라고 할 때 네가 잘못했니? 네가 두 눈으로 보면서도 감히 말 한마디 못할 때 지훈아, 너는 오늘만 잘못한 게 아니야. 너는 이 수십 년 동안 계속 잘못해왔어. 그는 바닥에 엎드려 계속 머리를 조아렸다. 알아요. 제가 쓸모없는 놈인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 후회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나는 길게 숨을 내쉬고 천천히 일어서서 창문으로 걸어갔다. 밖의 밤은 치읓같이 어두웠고 이따금 산발적인 폭죽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에게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지훈아,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기회를 줄 수 없어. 내 마음은 이미 죽었어. 너는 내 아들이고 이 핏줄은 누구도 지울 수 없어. 하지만 오늘부터 너는 스스로 살아야 해. 나는 더 이상 네 엉망진창인 삶을 수습해주지 않을 것이고 너 때문에 눈물 흘리지도 않을 거야. 등 뒤에서 지훈의 울음소리가 쉬어갔다. 목이 졸린 짐승처럼.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 눈은 밤을 응시했고 눈빛은 차가웠다. 마음속으로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나와 그의 모자 관계는 여기까지다. 찬바람이 폭죽 연기를 흩날리고 바닥에는 종이 조각들만 남았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서 있었고 등 뒤에서는 아들의 애원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채처럼 단단했다. 나는 드디어 깨달았다. 어떤 인연은 질기게 있는 것보다 끊어내는 것이 더 깨끗하다는 것을. 다음 날 나는 모든 증서와 취식 증명서를 다시 정리하여 금고에 잠가두었다. 그 두툼한 서리 뭉치는 마치 내가 그동안 흘린 모든 피땀과 인내를 상징하는 듯했다. 드디어 내 손으로 돌아왔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에 착취할 수 있는 현금인 줄기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나 자신이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찰서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몇 가지 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었다. 하나는 나와 이수진의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다는 성명서였다. 그녀는 앞으로 내 재산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다. 또 하나는 유언장이었다. 나는 박하늘에게는 돈을 남기지 않을 것이고 그녀는 이미 세산이 없었다. 박지훈에게도 남기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자산의 일부를 신탁에 넣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것이었다.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들이나 어려운 학생들. 나머지는 내 노후를 위해 쓸 것이었다. 이 모든 절차를 마친 후 내 마음은 매우 가벼웠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재산이 진정으로 내 것이라고 느꼈다. 다른 사람들이 노려보는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며칠 후 나는 시 외곽에 있는 고급 실버타운에 갔다. 그곳은 도심에서 멀지 않았지만 찾기 힘든 고요함이 있었다. 차창 밖의 소라는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푸른 나무들과 낮은 화단들이 대신했다. 입구에는 두 줄의 은행나무가 서 있었고 황금빛 잎사귀들이 바람에 떨어져 마치 나를 위해 길을 안내하는 듯했다. 로비로 들어서자 공기 중에는 은은한 개화 향이 감돌았다. 직원들은 온화한 미소로 친절하게 내 짐을 받아주며 정원에 월계화가 가득 심어져 있는데 마침 꽃이 한창이라 붉고 뜨겁게 분홍빛으로 탐스럽게 피어있다고 소개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가볍게 흩날린다고 했다. 복도는 조용했고 벽에는 산수화가 걸려있어 먹빛이 시원하게 번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들은 나에게 방을 보여주었다. 넓고 밝았으며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통유리창 밖으로는 호수면이 펼쳐져 있었고 햇빛이 수면에서 반사되어 방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생각했다. 수십 년 동안 참고 견디며 피땀 흘려 노력한 것이 드디어 나만의 깨끗하고 조용한 공간으로 깨끗하고 조용한 공간을 깨끗하고. 직원들은 세심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했다. 매일 건강 검진이 있고 영양사가 식단을 짜주고 취미 수업으로 서해
그림, 노래 등을 배울 수 있으며 매달 문화 행사도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 공연을 보여준다고 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며 게다가 마음 편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계산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후련함이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3년치 비용을 카드로 결제했다. 이 순간 나는 비로소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실버타운으로 이사 온 후 내 삶은 안정되고 자유로워졌다. 매일 아침 나는 정원에서 산책을 했다. 공기 중에는 풀내음이 상쾌하게 풍겼다. 점심에는 몇몇 이웃들과 함께 식당에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것은 젊은 시절의 추억이었다. 이따금 환경미화원 동료들이 나를 찾아왔다. 이마주머니는 늘 직접 키운 채소를 가져왔다. 임아저씨는 작은 술 한 병을 들고 왔다. 임아저씨는 작은 술 한 병을 들고 왔고 그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김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어 내 마음은 따뜻해졌다. 석연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왔겠어? 임아주머니는 늘 감개무량하게 말했다. 나는 웃으며 손을 저었다. 옛날 이야기는 그만해요. 내가 당신들을 도운 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눈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꼈다. 아들에게 의지하는 것도 아니었고 딸에게 의지하는 것도 아니었다. 오직 나 자신, 내가 행했던 진심 어린 행동들 덕분이었다. 가끔 지훈이 생각나기도 했다. 듣자 하니 그는 지금 혼자서 매우 초라하게 지낸다고 했다. 이따금 그가 전화할 때면 목소리에는 온통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았다. 혹시 받더라도 담담하게 몇 마디 할 뿐이었다. 자기 몸 잘 챙겨. 나는 더 이상 그의 삶을 책임질 힘도 필요도 없었다. 인생을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나는 드디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실버타운의 통유리창 앞에 앉아 있었다. 창밖은 불빛으로 환했고 수많은 집들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호수 너머 멀리 도시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문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후련함이 밀려왔다. 이 한평생 나는 힘들었고 억울했고 욕을 먹었고 강요당했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절벽 끝으로 내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이겨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텅 빈 방 안에서 울려 퍼졌다. 돈도 내 손에, 권력도 내 손에. 이 한마디가 이제부터 진정으로 나만의 선언이었다. 김석연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으니 마음이 복잡 미묘하지 않으신가요? 67살의 한 여인이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신의 두 손으로 아들과 딸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늙으면 편안하고 화목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가혹한 한눈이를 알렸습니다. 단 한 가지 생선전 때문에 며느리는 사람들 앞에서 상재현 그녀에게 무릎 꿇으라고 강요해요. 단 한 가지 생선전 때문에 며느리는 사람들 앞 걷고 딸은 옆에서 산을 엎었고 딸은 옆에서 거들며 심지어 엎었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굴욕을 참아낸 후에 차가운 미소와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약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화 한 통으로 은행 카드를 정지시키고 경비원을 불러 집을 비우게 하여 자신의 집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문주밀관에서 그녀는 소위 종친일관에서 재산을 내놓고 가족과 인연을 끊으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아마 일찍이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문서와 주식 증명서를 내보여 모든 사람들을 침묵시켰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그녀가 묵묵히 도와주었던 환경미화원 동료들과 이웃들이 모두 나서서 그녀를 변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광경은 충격적이었고 진정한 선의는 헛되지 않으며 진정한 존중은 자식들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딸과 며느리의 비극적인 결말은 안타깝습니다.
한 명은 고집불통으로 목숨을 잃었고 한 명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무릎 꿇고 마지막 자비를 구했지만 김석열 씨는 더 이상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갑지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나에게서 돈 한 푼도 기대하지 마. 결국 그녀는 모든 재산을 확고히 움켜쥐고 실버타운 계약서에 서명하여 자신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통유리창 앞에 앉아 수많은 집들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입가에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냉혹함도 그리고 삶을 통제하는 힘도 담겨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늙으면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한 끼 식사를 구걸해야 할까요? 아니면 스스로에게 의지하여 존엄을 손에 쥐어야 할까요? 김석야 씨는 자신의 선택으로 답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노인이 쓸모없는 짐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노년에도 얼마든지 멋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당신이라면 계속 인내할 건가요? 아니면 김석연 씨처럼 맞설 건가요? 이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주변에 김석연 씨 같은 어르신이 있는지, 그리고 늙으면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구독자 5,000명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와주실 분이 되실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 채널의 모든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으로 인터넷 및 사회 뉴스, 시청자 투고 및 댓글 공유를 포함합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토론하거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